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문진석 정치가 아니고 통치를 한 정부이기 때문에 힘든 선거였다.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당선인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문진석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신범철 후보하고 이제 다시 붙으셨는데요. 사실은 선거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신범철 후보 같은 분은 국회의원에 돼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질 수 없는 선거였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선거였고 힘든 선거였다. 그렇지만 한 번도 진다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21대 때 보니까는 표체가 되게 적게 나왔었잖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네. 한 300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 4,000표 이상 차이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지율 차이도 많이 났었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가 일부 바뀌면서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저희 선거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또 지난 4년 동안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뛴 것도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지난 4년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의정 활동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반기 2년은 그 나름대로 또 나라의 발전이라든가 의정 활동, 국정의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2년 동안은 사실상 별로 성과를 낸 게 별로 없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 전체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별로 기여한 게 없었다. 그래서 정말 야당 국회의원은 국정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치가 사라진 이런 정치가 아니고 통치를 한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다. 야당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런 후반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2대 국회는 국민들이 정말 개혁 국회 해달라, 일하는 국회 해달라 이런 국민적 여론으로 저희 야당한테 압도적으로 이렇게 표를 몰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혁 입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 또 개혁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내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국회, 또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정치를 복원시켜라. 정치를 복원시켜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국가 발전,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그렇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 44주년 기념식에 그러니까 당선인님도 다녀가셨더라고요. 네. 그 다녀오시고 나서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사실 광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그런 정말 민중 항쟁인데 이 5.18 문제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 선거 때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공약을 했고 공약을 했고요. 국힘도 공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공약을 했고.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말뿐이더라고요. 어제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서 안 했죠. 정말 맹탕 기념사였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 언급하든 안 하든 반드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뭐 개헌을 뭐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네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원포인트 개헌 수록을 네네.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원포인트 개헌하는 바에는 우리가 사실은 87년에 헌법을 개정한 그렇죠. 이후로 네.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대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다양한 소위 말하면 국민적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다 헌법에 담아내려면 과거에 헌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헌 옷을 입고 네네네.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옷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 주임제라든가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대한 손질 또 행정부와 국회의 권능, 소위 권한을 동등하게, 대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개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임제 포함 네.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진다. 네. 비근한 예로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하고 심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행정부 아래에 있으면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엇박자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감사원 같은 것은 반드시 국회로 가져와야 되고 국회로 네, 네. 네네. 국회로 가져와야 되고 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이런 것도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의정생활 4년 해보니까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이런 일이 국정감사 겨우 하나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 지나면 뭐 똑같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하다 보면 항구적으로 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는 반드시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정활동하면서도 느낀 건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재부 중심의 예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행정부도 마음대로 못하는 기재부 중심의 예산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 문제도 국회가 좀 더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국회 생각입니다. 예산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제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데 네네.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권이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을 만들든 상관없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개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 말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께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뿐만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까지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걸 위한 개헌특위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마항쟁이라든가 60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 이 핵심은 민주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국민적 저항, 온 시민들의 저항이 아주 강렬했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담아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5.18 민주화 정신에 부마 민주항쟁이나 어쨌든 60 민주화운동이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5.18 정신이 민주, 평화,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세 가지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아낸다고 한다면 굳이 사건을 나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개혁국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개혁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1대 국회 때 뭐 지지부진했던 뭐 여러 가지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마 이제 재추진하겠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189석 야권이 192석인데 개혁신당은 이제 어떻게요? 개혁신당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까지 192석을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뭐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계속 뭐 특검법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런 또 질의멸렬한 또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적 지지가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이런 특검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8명 정도 뭔가 설득을 하고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 지도부가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네네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네네. 8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 저 지난번에 이제 다른 의원님 인터뷰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정도가 찬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으로 본다면 거부권 행사하겠죠. 100% 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네네. 예. 그렇겠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거부권 행사 그 누군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다들 알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거부권 행사하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천안역에서 이제 내려서 왔어요. 그 천안역 한번 볼 겸 했는데 서부역 쪽에 지금 이쪽에 뭐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천안역? 혁신지구가 원래는 2026년이 목표인데 조금 더 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22대 국회에서 어떤 천안 지역의 어떤 주요 공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청자 네, 여러분들. 제 공약은 이제 천안의 공약은 천안역을 뭐 완공하는 것, 천안 명품 천안 역사를 완공시키는 것, 그다음에 천안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곽 순환도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이미 2022년에 외곽 순환도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도심 철도를 지하화해서 철도 위에 소위 말하면 이제 잔여 땅이 생기면 거기에 동부선 이제 도심철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사업이 이제 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역 아까 제가 내려보니까 철로가 엄청 넓더라고요. 넓죠.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장도 있어서 그래요. 네네, 주기장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네네. 그 주기장도 이제 이전을 해야겠죠. 네네네. 가까운 어느 곳에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지하철도, 도심 철도 반드시 지하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철도로 인해서 생활권이 분리되면서 그다음에 철도로 인해서 소음, 미세먼지. 네네네. 과거에는 철도 주변이면 이제 부의 상징이 그렇죠. 경제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물단지인 거지 사실은. 예, 철도 주변에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천안역 그 주변은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점점 제가 이쪽으로 이제 뭐 신부동 쪽으로 걸어오면서 보니까 거기를 지나면서 건물이 점점 좀 새 건물이고 좀 더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 지역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을 여지가 이제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철도를 이제는 지하로 보내야 된다. 지하로 해야 된다. 예. 네네네. 천안이 인구가 많이 늘었죠. 보니까 선거 인수도 보니까 21대에 비해서 22대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천안. 선거 인수 네네네.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아직 70만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최근에 줄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출생률이 천안이 0.84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 증가가 많이 돼야 돼요. 도시가 정말 그렇죠. 활성화되고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시가 되려면 자연 증가율이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 자연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작년에 0.84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0.84를 기록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천안이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젊은 인구가 많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쨌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뭐 천안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죠. 그쪽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중앙에서 중앙 정치 쪽에서도 마찬가지시고 지역에서도 하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저출생 이제 문제. 국가가 해야 될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0.84는 출생률을 극복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해야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천안 시정 이렇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 제가 이제 음성인데 보니까 뭐 주소 옮기기 해서 뭐 주소 옮기면 뭐 5만 원 주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당연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려면 여전히 환경 정주 여건이라든가 정주 여건. 네, 네. 우리 젊은 그 엄마 아빠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이제 집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 좋아야겠죠. 그다음에 의료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문화 문화 인프라가 를 즐길 또- 수 있는 네네, 그런 네.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노력 안 하고 뭐 행사만 막 이렇게 하는 네네. 그런 시정을 해서는 머지않아 이등 도시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네. 그다음에 의료, 문화, 인프라, 네. 네네, 그다음에 정주 여건, 네. 네,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일자리이고 하고 일자리, 뭐 네네, 돈벌이가 돼야 되지.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집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의료, 문화, 뭐 사회적으로 또 살기 좋은 뭐 이제 차별 없고 이런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아, 네. 어쨌든 그 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네네. 최근에 저기 되고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 증원은 뭐 한꺼번에 2,000명씩 늘려서 이렇게 뭐 의료계하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펼치는 행정은 군사정부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행정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군사에서 이제 의료계에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한 500명 정도, 400명 정도 늘린다고 했어요. 네네. 문재인 그렇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400명 늘린다고 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어서 맞아요. 네네. 였지만 그때 이제 관철을 못 시켰죠. 정책이 중단했지만 당연히 이제 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돼요. 당연히 늘려야 되지만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는 방식이 과연 의료계에서 또는 의료 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근데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은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방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숫자 정해놓고 하는 방식은 딱 정해놓고 2,000명 이거 해야 돼. 그렇지. 이건 절대 안 바뀌어 막. 바뀔 수 없는 네네.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저는 야 2,000명 하고 나중에 한 뭐 500명 하면 금방 관철될 수 있을 테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끝까지 절대 2,000명은 불가역적이다. 네네. 이런 물러설 수 없다. 네, 뭐. 물러설 네.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일이 진행도 안 되고 진척도 안 되고 꼬일 대로 꼬여서 지금 사실은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뭐 수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근데 이거 의사를 수입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수준이 가장 높은데 그렇죠.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 네. 서비스를 받던 국민들이 수준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어요? 해결책은 아니다. 예, 의료- 그런 방식은 해서는 안 돼요. 음. 그래서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있죠. 뭐 어떤 정책에 대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칠 때는 반발이 있지만 그 반발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내는 것도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뭐 음. 어쨌든 되게 이제 측근이다 뭐 네. 그런 말씀도 이제 많이 이제 저 주변에서 하시고 다들 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지금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는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 예, 네네. 이재명 대표한테 당대표 연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아. 힘들다. 그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예, 너무 힘들다. 음,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된다. 지금 172명의 네, 그렇죠. 거대 우리 정당을 음, 누가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냐. 리더십을 갖고 확실하게 앞으로 대선 전까지 3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그렇죠. 네. 대선 전까지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실력 있고 유능한 민생 정당이라는 걸 각인시키지 못하면 대선도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김에 좀만 더 해달라 이렇게 박절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 네, 아마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네네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대 야당을 정말 제대로 단일 대우로 잘 끌고 민생 정당, 유능한 정당, 네네.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반드시 연임을 통해서 연임을 해서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도 필요하고요, 죠?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견제는 뭐 네네네. 필요한 것인데 네네. 이재명 대표만이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뭐 꼭 그래요? 이재명 대표 아니라도 누군가 당 대표도 네네. 당연히 강력한 견제를 할 건데 아, 문제는 이제 리더십에 관한 문제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여당 정부 여당의 견제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거는 누구나 172명의 의원들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그건 가능할 일인데 이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고 국민들이 수권 정당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얻는 데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하는 김에 네.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연임을 저는 했으면 그렇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연임하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몇 프로? 지금 많이 좀 남았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네. 글쎄요. 뭐 연임해야죠. 연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누가 딱 마땅히 이 거대 우리 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당 대표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연임할 수밖에 없다. 힘들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네. 가혹한 일이기도 하고 대선 끝나고 한 번도 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대표가 예, 참 초인적인 힘으로 그다음에 뭐 사법 검찰 권력의 탄압을 1년 반 계속 받아오면서도 테러 당하시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일이긴 해요. 근데 본인께서 저렇게 초인적으로 잘 견뎌주니 우리는 또 더 기대를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끝으로 뭐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한테 잠깐 또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훨씬 초선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보다 재선 국회의원은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